당신은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레버리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제가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읽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게 됐어요. 이제 이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이제 예전보다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는 직장인이었고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저만의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기업가로 살고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1인 기업가라는 삶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걸 나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걸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줘야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알려주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또 저에게 바로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걸 하나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치님들께서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좀 공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레버리지라고 하면 대출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 이제 그런 걸 떠올리는데 이 레버리지라는 것이 비단 이런 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그 일에 대한 부분도 이제 레버리지의 개념으로 충분히 이렇게 많이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책에서는 그 일적인 부분에 대한 그 레버리지를 더 좀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계속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직장인이 나가 아니라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그분은 일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면서 더더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그 월급은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사장은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직장인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업체에 청소를 맡겼으니까 레버리지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청소업체는 레버리지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돈을 주고 레버리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실생활에도 되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저는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편집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편집을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오후에 그 시간들은 편집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되더라고요. 거의 최소 3시간, 4시간 다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이걸 나도 이제 다른 분에게 편집을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과연 내가 그런 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또 그런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또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해줘서 제가 편집을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편집을 잘해 주실까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편집을 맡기고 있는데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화면도 깔끔하고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오후라는 시간이 이제 온전히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맡기거나 해서 그 시간이 난다고 그 시간에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빌렸을 때는 그 시간에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비니까 그 시간이 비었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을 뭐 놀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중요한 일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제가 더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예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루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내 하루 중에서 나의 에너지를 가장 최고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이고요. 최저점은 그 반대인 경우예요.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에게 있어서 하루의 에너지의 최고점은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그 2시간이에요. 제가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긴 하는데 4시에 바로 깨게 되면 일단은 바로 잠이 깨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뭐 글을 쓴다던가 다른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5시쯤 되면 확실하게 잠이 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정말 몰입을 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시부터 7시라는 그 2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몰입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치가 있는 일을 그 시간 넣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도 항상 저는 이 시간에 책을 썼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책을 썼고 그 이후 시간에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시간에 가장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지 그걸 점점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게 집중도 안 되면서 또 다른 일에 지장을 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정해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고요. 저에게 있어서 에너지의 최저점이라고 하면 저는 오후 2시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 기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 2시쯤 되면 너무너무 잠이 와요. 에너지를 오전에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빠져서 지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저는 그걸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후 2시에 낮잠을 잡니다. 많이 잘 때 한 30분 정도 자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몸이 생생해집니다. 그럼 다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또 다른 활동들을 합니다. 이런 성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에너지의 최고점이 또 저녁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의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좀 파악하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무균의 공간을 만들어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공간이 제 작업실입니다. 제 작업실이 저희 집에서 맨 안쪽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 공간이었어요. 별도 이제 공간이 주어진 거죠.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나중에 이 집에 살게 되면 나는 저 공간을 나만의 작업실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새벽이나 제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항상 이 작업실에서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집중이 잘 되고 일단은 여기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또 별도로 마련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서 또 강조했던 부분은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닮고 싶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온라인에서 만나든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나의 멘토로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멘토로 정하고 그 사람을 계속 따라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쓰는 글, 그 사람이 이제 말로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사람을 뒤쫓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과 내가 그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게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면 끈질기게 물어보고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닮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끈질기게 그 사람을 파헤쳐 보는 작업,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동산 강사가 되고 싶고 제가 1인 기업가가 되고 싶었을 때 제가 닮고 싶은 그런 멘토분들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과 이제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으로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소통을 하려고 했고요. 이제 그분들의 영상이나 뭐 그런 글이 달리면 항상 제가 이런 댓글을 달아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고 저를 많이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과 영상을 보면서 항상 그분들의 생각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이제 하시는 말을 다 받아줬고 그걸 또 저의 생각으로 한번 또 재해석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레버리지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과 실제로 제가 적용하는 것들 그런 사례를 들여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일을 그 사람이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
상대방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일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뢰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전에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하는 것들을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레버리지 하면서 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저에게 정말 많은 조언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치님들께서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